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입니다. 지금 정치권에는 이준석 당대표 돌풍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부동산 폭등에 따른 비투 코인 광풍 등 청년층의 절망과 고통이 정치권의 세대교체 영혼으로 표출된 것이며 변화 욕구가 강한 2030 세대를 대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기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은 우리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일 겁니다. 오늘 경제 분야 질의는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과 특히 청년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나마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되시고 대정부 질문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처음입니다. 문정부 4년간 이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이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들은 극심한 자산 양극화에 허덕이면서 절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힘들어하는 국민들께 한 말씀 사과 말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국민 여러분들께 왜 저희들이 정책이 여러 가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또 부동산의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서는 그듭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부동산을 점차 안정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또 생애 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또 내 집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보통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따른 여러 가지 공급 정책 등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대에 걸맞는 정도의 그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저도 같이 더불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의 실소유자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게는 자가주택을 얻을 수 있도록 LTV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대출 상한도 30-40년 정도로 늘리는 장기 모기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토할 의향 가지고 계시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90%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하자는 분들에게 한 장기 30-40년에 걸친 그런 몰기지 방식으로 부동산 내 집을 갖겠다는 걸 도와드려야 된다는 데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초과 세수가 아까 총리님께서 35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초과 세수는 한 32조 되고요. 32조. 나머지 작년에 우리가 세계 잉여금하고 또 미집행 한 이런 예산 이런 게 합치면 한 35조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으로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인데 이 세수가 좀 많이 거쳤으면은 이 국가재정법을 볼 때도 이 돈풀 국리만 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채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사실은 전시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재정이 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여러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중에서 저희들이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빚 갚는 데 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빚도 갚고 손실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초과 세수로 이 전국 재난지원금 주고 또 어떻게 빚을 갚으며 충분한 지원하겠다면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왜 외면하고 계시죠?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조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우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교부금, 교육교부금 빼고 나면 또 쓸 수 있는 규모가 확 줄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아까 손실보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집 한 집마다 작년 그 전해 매출이 얼마고 작년 한 해 얼마 손실이 났으니까 얼마를 가져가야 된다. 그중에서
경제 전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갖는 부담은 얼마고 이걸 어떻게 다 예, 좀 계산해낼 수 지금 있겠습니까? 논의 중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 국민들의 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네,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목소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습니다. 예. 어제 22일 바로 어제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금융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악화 상태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예. 한국은행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돼 있죠. 아직까지 조심스럽지만 한은은 조금 그런 뉘앙스를 몇 번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경등을 통해서 돈을 풀겠다고 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이거는 정책의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한은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 전체 운용에서 보면 아마 재정당국하고 하는 사이에 조금 어느 정도 논의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은의 일차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과 또 뭐 우리 화폐의 가치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에 있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운용이라는 그것이 경제 운용이라는 또 다른 또 정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로 돈도 풀렸어요. 이 금리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 한계 기업이나 이 가게가 도산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조금 그렇게 금리가 인상하고 물가가 지금 하는 게 저희들은 조금 아직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모두 다 함께 고려를 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누누이 답변하셨겠지만 이 지금 고삐 풀린 집값과 영끌, 비투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1,765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이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또 있습니까? 하여튼 우선 부채 총량을 이렇게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 어떤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걸 우선 조금씩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아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강화하든지 해서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자꾸 빚내서 빚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악순환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현 정권이 겪고 있는 폭탄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터진다고 표현하시니까 제가 좀 놀랍니다. 그리고 또 국민도 혹시 놀라실지 모르니까 그걸 터진다고 하지 말고 또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비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한다는 비트코인 광풍 들어보셨죠?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에서 고 세대들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달리 내 인생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소위 여기서 내 인생의 성불을 본다 뭐 이런 심리다라는 걸 봤습니다. 참 부모 세대로서 가슴이 아프고 또 어찌 보면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죠. 예, 우리 자식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좋은 찬스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부동산 정책 실패 이것이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 주택을 비롯한 주요 자산 가격 폭등에 정말 2030 세대들이 닥치다 보니까 이 경제적 좌절감 말씀하신 이 코주부라는데 코인, 주식, 부동산 그걸 코주부라고 합니다. 특히 이 코인이라는 위험 투자를 감소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올해 1분기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 2030 세대가 10명 중 6명이라고 합니다. 총리님,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코인 광풍 불 때 당시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계기관 합동 TF 발족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총 9차례나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9차례나 걸친 회의의 점검과 대책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전체 어떻게든 이게 과열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든 좀 안정시킬까, 또 거기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까, 어떻게 하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까, 이런 쪽에 지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몇 가지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부가 매회 회의를 할 때마다 이 투자자 보호와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그럴싸한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4년여 지난 지금 실상은 지금 현재 부실거래소, 잡코인이 난무하고 있고 또 코인발 투기판이 크게 달해서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게 전부라고 해도 지금 현재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 금액 3조 8,500억 원의 피해자가 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피해 사례가 다수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피해 금액만 5조 5,5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리님, 이는 투자에 따른 손실과는 지금 무관한 금액입니다. 범죄 피해액을 지금 산출한 것인데 손실액, 투자 손실액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데도 정부가 4년간 뭘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족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걸 국회에서도 그래 걱정이 되시니까 특정금융정보법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9월 25일부터인가 새 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저희들은 시장에다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 거래 자체가 투명해야 되고 또 이제 말하자면 거래소 자체는 자기들 여러 가지 져야될 책임이 있는 거고 이런 제 사인을 보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자꾸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현재 정책 목표입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대통령께서 지난 4년간 네. 이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런 관련해서 어떠한 메시지도 지금 낸 것 같지는 전 들어본 바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혹시 총리님이나 각 국무원 위원님들께 뭐 지시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열풍이 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이걸 보고 가난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가상자산 자체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총리님께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가상자산 가입자하고 거래액이라든지 대강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요 자료 화면 띄워 보십시오. 5월 정부합동 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이 4대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가입자가 581만 명에 달한다 합니다. 물론 이 중복 포함입니다만 1거래 대금은 최대 22조 원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에 버금 간다고 할 정도죠. 제가 오늘 담당 국무위원이 아닌 총리님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기재부,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금융위, 이게 금융상품이 아직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는 이게 전자상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이렇게 책임 떠맡기기를 하고 있고 이 책임 맡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부처 간 핑퐁 게임을 벌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투자자요, 국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무조정 총괄 책임자가 총리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를 꼭 관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요거는 저희들이 정부 내에서 요게 이제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예. 네, 이 금융위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은 말씀 맞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주무부처는 금융위로 정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래서들 이른바 요새 이 잡코인 대거 정리해서 이 수조 원이 증발하고 투자자들이 이 날벼락을 맞은 내용 언론 보도 보셨죠. 그리고 거래소의 일명 잡코인 정리에 따라서 현재까지 몇 개의 코인이 상폐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고 손실 금액이나 투자자 수의
피해 내역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금융위를 통해서? 아직 예, 그것까지는 다는 모르겠고 상장 폐지가 된 부분들은 예, 한 거래 유의 정보까지 합치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비슷하게 보시고 계신데 예. 그 내용이 지금 금융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코인마켓캡이라는 그 통계 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하고 비썸 두 거래소만 상장된 게 354개가 상장돼 있고 이 중에서 약 40개가량 상폐 내지는 상폐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소들이 어떤 기준으로 상폐를 하는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들은 무분별하게 이 코인을 상장을 했고 수수료도 막대하게 챙겼습니다. 정부는 거래소들의 이 마구잡이 상장을 지금까지 수수방관한 셈이죠. 이어서 이 벼락 상폐도 손을 놓고 계실 겁니까? 갑자기 상폐하는 거 말입니다. 어떤 그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범죄 혐의라든가 혹은 뭐 예를 들면 이런 혐의가 있으면 그는 경찰청에서도 또 쳐다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경찰청은 두 번째 문제고 사후의 문제고 정부가 이 가상자산 사업 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들은 이런 부실 잡코인들 정리하려고 할 것이고 잡코인을 또 정리하려면 투자자들이 이어서 손해를 본다는 건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여기에다가 어떤 신호를 주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정부로서는 이제 일종의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금 9월 달까지 어떻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모양새에서 떠나서 정말로 이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 피해를 나 몰라라고 방치해버리면 이 가상자산 투자자는 이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고 국민들 여깁니다. 이거는 정부가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위법한 행위인 뭐 도박을 하더라도 우리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불법도 아닌 가상자산 거래로 피해를 본 국민들 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총리님. 그래도 워낙 이게 위험성이 많고 전 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가상자산의 여러 가지 어떤 허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오는 우리 특히 젊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건 그것도 또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는 자기 책임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 투자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한 피해는 예, 그건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9월 24일부터 이 거래소 신고 제도가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200개 넘는 이 사업소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까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데가 지금 20개 사니까요. 그래도 뭐 한 그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는 지금 큰 문제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화약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면 이 거래소들이 깜깜이 상폐, 기습 상폐, 또다시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라도 이 주식시장에 준하는 표준화된 상장과 이 폐지, 이 상폐 기준을 마련해서 혼선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이제 그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각 나라마다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금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금융위원장 오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한테 그런 데 대한 좀 방안을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 과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가상자산이 이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과세를 지금 하려고 해요. 250만 원 이상의 이익의 20% 맞죠? 예.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신가요? 의원님, 이 가상자산이 갖는 그런 어떤 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과세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어떤 내가 가상자산을 내가 거래할 때는 그 위험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지 않더니 내가 어렵게 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걸 세금을 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요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호해주지 않는데 왜 세금 거두느냐라는 말씀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면 이 나라에 있는 사람 치고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거둬내는 거죠. 그건 뭐 저는 조금 그분들도 그냥 억울하다, 화가 난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걸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고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드리면 좀 어떠실란가 모르겠지만 말씀하십시오. 예. 하다못해 깡패도 이 자리를 보존해 준다고 하면서 명목으로 자리세 뜯어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세금 부과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오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금년제 9월 달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의 투명성과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보호 없는 가세는 공정하지 않다는 말부터 좀 새겨드려야 될 겁니다. 아니 이제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다 하는 거는 저도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세금이라는 거는 무슨 뭐 크게 말하자면 무슨 누가 내는 겁니까?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내는 겁니다. 그 국민들은 어디선가 소득이 있으면 참 어떻게 용케하았다 싶을 만큼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의원님이나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조그마한 강연을 해서 그 수고비를 받아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분들이 거래하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정도는 감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의-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에 어째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의 정서적으로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까지는 의원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질문 1년간 유예.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아직은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입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1년 유예하는 관심 있게 봐주시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뭐 저희들 예, 들어가 주셔서 네. 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100년 대계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할 문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도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라고 외친 한 자영업자의 외침이 큰 울림을 줄 정도입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취업하기 힘들다는 청년들의 절망, 장보기 무섭다는 주부들의 외침, 기업하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의 절규, 가게 운영하기 힘들다는 소상공인들의 비명에 제발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